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022년도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그 회사 이름이 길어서 제가 약어로 타이어 앤드 테크놀로지니까 TNT라고 그냥 약어로 제가 그냥 썼습니다. 고유 명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예의가 아닌 거는 알지만은 향후 저는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한국 TNT라고, TNT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그거하고 이름이 똑같아지네요. 어쨌든 매출은 19.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습니다. WCI 회전율은 11.8회전으로 결코 낮지 않은 그런 회전율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이 관련 공시 내용으로서 조현범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 공소 제기해서 이데일리가 3월 31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회사가 공시한 내용으로는 뭐 공시 대상자 하지만 누군지 뻔히 아는 거니까 혐의 금액이 이게 전부 다가 다 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 열고 배임까지 포함해서 131억 원. 그 다음에 횡령에 대해서는 5억 원뿐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14억 원,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2억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은 그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이다. 한국 프리시전 웍스가 계열사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열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사가지고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정도는 아마 내부 고발에 의해서 다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부 배신자인지 아니면은 이 휘슬러가 그 고발자가 또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거 선악을 저는 가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한 좀 따지기 어려운 거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위배됐으면은 죄를 지은 거 맞죠? 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4,700억 원대로서 19.1%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크게 증가했어요. 거의 뭐 5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판매 관리비하고 연구 개발비 포함해 가지고 3.3%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250억 원이 났는데 80.7%는 손실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고가 이만큼 증가를 안 했으면 영업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은 2022년도에 그 비성분 내용을 이렇게 그 분석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뭐하고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그 가져왔냐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2조 8천억 원대인데 이게 나오는 그 구성 과정이 그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따로따로 뽑고 있고 운송 영역 매출원가도 있네요. 그 다음에 관세한급금이라는 게 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에서 이거를 다 빼내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줄게 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많이 잡으면은 그 재고가 감소하니까 재고의 감소는 매출원가 가 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는데
재고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게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 평가 손실로 해서 재고가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는 이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총 제조 비용을 매출 원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매출 원가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 증가액만 가감해 가지고 제가 총 제조 비용을 뽑아내는데, 총 제조 비용이 공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은 관세 환급금 및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은 모두 이 안에 수렴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도 공개가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향후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5천억 원대로서 24.1%가 증가했어요. 요거 하나를 비교하더라도 스루풋 회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을 충분히 인상시키지 못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2022년도에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 무역 수지가 이 적자인 경우에 수익 가격보다 판매 가격을 그만큼 인상을 못 시켰다. 또 이렇게 이제 내수 가격을 할 때도 그렇다고 인식이 됩니다. 어쨌든 TOE 생산성이 1 이하면은 적자라는 얘기인데 0.02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영업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였다. 그래서 31.1% 아까 감소했다고 요것만 보고 왔는데 영업 손실을 줄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54억 원이 더 영업 손실이 난 입장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로 봤을 때 WCAI가 769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더 영업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어요. 작년에는 또 848억 원이나 줄였고, 또 이게 매년 이게 굴곡이 심화되는 얘기는 수요 및 공급 관리 측면에서 재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 매출원가 재료 비유와 그 다음에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17.2%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13.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인데, 가공비는 금액상 19%가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 제가 산출한 총 제조 비용에서 2.6%가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보면은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와 그 다음에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하고 금액은 같고, 그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미착품 증감액을 또 여기는 뺍니다. 그러니까 미착품만 제외한 전체 재고자산이 이 회사가 가져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회사로는 KCC부터 발견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는 회사가, 편법으로 가는 회사가 눈에 종종 띕니다. 요거 찾아내는데도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기준,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공을 뺀 것이다. 편법이며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매출 이익이 증가하도록 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도 있는데, 그걸 가감을 하더라도 2020년도가 일치를 한다면은 2022년도, 2021년도는 뭔가
그 숫자적인 오류가 좀 있다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일이 정상이고요. 나머지 한국 타이어 TNT는 한국 TNT는 기준 3인데 기준 1 빼놓고 2나 3이나 저는 이제는 분식회계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6,60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44명이 증가했고요. 금호타이어도 계속 증가를 시켰죠. 1인당 평균 임금이 9,460만 원이 나옵니다. 금호타이어가 그 6,400만 원꼴인가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연봉 3천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금호타이어는 한 7,800만 원대에서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임금을 상승시켜 주고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임행위 등 뭐 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내부 그 충성맨으로 볼 때는 배신자라고 얘기하겠는데 이런 규모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급 수수료가 4.4% 증가했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다 기타를 몰았어요. 그 운영비용 기타가 1조 원이 넘으면은 이건 기타가 아닌데 이 중에서 전력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금액들이 궁금한 건데 그런 금액을 좀 오픈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그 11.82점이면 거의 12회전한 건데 이것도 성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료분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설명드리는 것은 뭐 다 생략하고 원재료 가격 단가와 판매 가격 단가로 이 추적을 안 하고 해보니까 에너지 낭비 요소가 너무 많아서 분석 에너지 많아서 금액상으로 비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재료비 증가가 24%가 증가했는데 재료 비율이 54%거든요. 그런 가격 상승 압박률이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매출 단가는 또 높게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추론하고는 또 반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결론은 압박률은 그랬지만은 재료비 증가율보다는 적게 인상은 시켰다라고 또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료비만이 아니고 다른 운영 비용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존의 단가가 다 그게 들어가 있는 단가라고 한다면은 상승 압박률만 인상시켜줘도 충분히 종전이익 이유는 그 확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주장인데 이렇게 많이 올리고도 그 적자폭을 많이 줄이지 못했다 하는 거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 충분 조건 논리 도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료분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 그 입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금액상 비율로 해서는 모순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법정에서 다른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또한 재고자산 변동 범위 때문에 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WCAI로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96억 원이 집행이 됐고 전년도는 3,770억 원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거의 변동은 없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479억 원을 벌어서 현금 수익률로는 9%, 전년보다 2.8%,
영업 손실이 그 회계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현금 순이익으로는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현금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한테 1319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2.1% 떨어뜨렸어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벌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갚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액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M 3,730 최종 3,73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CBRR 그 현금 버퍼율은 10%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그 이익잉여금률은 99.2%, 9.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한 4조 4천억 원을 하면은 한 187억 원을 벌게 된다.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어요. 근데 왜 그 예상보다 적으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재고가 한 거의 그 50% 가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는데 내년에 아니 올해는 좀 적게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재고를 감소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를 더 감소하면은 적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고요. 그 맹점을 풀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스루풋으로 예측을 하면은 4조 3천억 원대로서 1354억 원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4조 3천억 원을 한다면은 1278억 원을 버는데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올려보자. 12회전. 그러면은 그 1659억 원이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가 회계 기준 원가 회계 기준 440만 원 이걸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스루풋상으로는 10만 원 싸게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다. 재고 회전율을 조금이라도 올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3,200원으로서 2,050원이 상승했네요. 장부 가격 대비 약 1%가 증가했습니다. 82, 한 100% 넘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한국엔 컴퍼니가 30.67% 가지고 있고, 조현범 씨가 7.73%, 국민연금이 7.83%, 외국인이 37.41%, 상당히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하는 그 마케팅용 홍보 자료로서 맨 앞에 소개했다가 이제는 뒤에 그냥 스킵해서 보시는 정도 내용으로 성격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